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오유학 어른 이야기도 했겠지. 예, 귀 교장님도 오유학 어른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만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구먼요. 덕배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반가운 일이라니? 문치거리가 덕배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전봉준 두령이 태인의 접주 김계남하고 최경선, 무장의 손아중 접주를 만나서 뜻을 같이 여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요. 손아중 접주와 뜻을 같이 여기로 했다는 것이 참말이냐? 고달준이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다그쳐 물었다. 귀 교장님한테서 들은 말이요. 참말로 다행한 일이구나. 손아중 접주께서 뜻을 합쳐만 주신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요. 고달주는 손아중 접주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 여러 도인들로부터 저저한 이야기들을 들어온 터였다. 기실, 고창, 무장을 비롯하여 인근 고을에서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손화중 접주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손화중은 정읍 화교리 태생으로 소년 시절부터 어지러운 시국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20대의 처남 유용수와 함께 고향을 떠나 십승지를 찾아서 지리산의 청학동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동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는 입교 2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포교에 전력을 다하였다. 손화중은 처음에 부안의 자리를 잡고 포교를 하다가 관원의 눈을 피해 정읍 농소리로 옮겼으며 얼마 후에는 다시 이밤 신면리로 자취를 감추었고 잠시 정읍 과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 후 포교의 본거지를 무장으로 옮겼다. 이 무렵 손화중 접주의 이름이 이 고장에 널리 알려진 것은 선운사 도소람의 암벽에 비장되어 있는 세칭 검단대사의 비결록을 꺼낸 후부터였다. 임진년 1892년 8월의 일이었다. 선운사 도소람 남쪽에 50여 장 가량 되는 층암절벽이 있고 그 절벽의 바위 전면에 마의 불상이 있었다. 이 고장의 전설에 의하면 그 마의 불상은 3000년 전에 선운사를 창건했다는 검단대사가 새긴 것인데 그 불상의 배꼽 속에 신비한 비결이 들어있으며 그 비결을 꺼내면 이 시조선이 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래전 전라감사로 부임해온 이서구라는 사람이 이 도소람 마예불상의 배꼽 속에 감추어 놓은 비결록을 꺼내다가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장구름이 덮이고 뇌성병력이 일어나므로 비결을 꺼내지도 못하고
불상의 배꼽을 다시 봉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천에 내려오고 있었다. 무장에 포교소를 낸 손화중은 어느 날 도인들로부터 도소람의 마애불상 배꼽 속에 들어있다는 이 비결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손화중은 이 비결록을 꺼내기로 작정하고 새끼줄로 대를 엮은 줄 사다리를 만들어 불상으로 올라가 불상의 배꼽을 열어 비결록을 꺼냈다. 손화중이 이 비결록을 꺼낼 때는 뇌성병력도 울리지 않았다. 손화중이 이 비결록을 꺼낸 후부터 무장, 고창, 영광, 장성, 흥덕, 고부, 부한, 정읍 등지의 사람들이 다투어 동학에 입교하여 그 교세가 날로 확장되었다. 전봉주는 전부터 손화중 접주의 명성을 들어온 터이라 무장 괴칠이 사천불악의 초라한 개다리 오두막집에 살면서 포교를 하고 있는 손접주를 찾아가 도담과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여러 차례 기포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손화중은 한결같이 아직은 동학도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며 전봉준의 청을 거절했었다. 그러던 중 안핵사 이용태가 역졸 800명을 거느리고 고부에 들이닥쳐 마을을 뒤지고 다니며 기포 인민들을 모두 동학도로 몰아 체포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가옥을 불살랐으며 재산을 약탈하는 등 그 만행이 극에 달했다. 이때 전봉준, 김도삼, 정익서 등의 집이 모두 불에 탔다. 전봉준은 이용태의 만행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두 번째의 거사를 계획하고 다시 손화중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다. 손화중 접주께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여 기포를 기피해 오신 분이었는데 어찌하여 뜻을 합치게 되었다더냐. 잠시 후에 고달준이 김덕배에게 물었다. 기 교장님의 말씀으로는 이용태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전봉준 두령이 손화중 접주를 찾아가서 닭이 울 때까지 밤새도록 기포할 것을 사정하였다고 합디요. 나는 손화중 접주께서 언젠가는 전두령을 도와서 기포할 줄을 믿고 있었다. 암튼 손화중 접주께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니 참말로 다행이다. 더구나 김계남, 최경선 접주도 힘을 합친다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겠구나. 고달준의 말에 좌중이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기포는 대략 어느 정께나 할 것 같다더냐? 고달준이 조심스럽게 덕배에게 물었다. 한 3월 금음정께나 될 것 같다고 합디다. 3월 금음정께라면 아직 한 달 요량이나 남았구먼. 문치걸이 하품을 삼키며 말했다. 누구의 포에서 기포를 한다더냐? 덕배의 말에 고달준이 다시 물었다. 손화중 포에서 고창 두령 오하영, 무장 두령 송경찬, 흥덕 두령 고영숙, 정읍 두령 손여옥이고요. 김계남 포에서는 태인 두령 김낙삼이, 김덕명 표에서는 태인 두령 최경선, 김제 두령 김봉년이,
금구두령 김사인 등이라 하네요. 경찬두령 형님께서도? 분명히 송경찬 두령이라고 들었습니다요. 우리는 어찌하라 이러시더냐.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포덕이나 열심히 하라고 이러시네요. 경찬 두령께서 기포하시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경찬 두령님을 따라갑시다, 형님. 문치걸이 고달준의 턱 밑으로 고개를 쭉 뽑으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좀 조용조용 하거라. 고달준은 문치걸을 나무람하며 잠시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장성이나 강진, 해남에서는 어쩐다더냐? 고달준은 눈을 감은 채 물었다. 별 움직임이 없는 듯 하더만요. 요번에 고부 인근에서만 기포를 하는 모양이대요. 형님, 우리도 경찬 두령을 따르도록 합시다요. 잠자코 있던 송기화도 문치걸과 같은 말을 하였다. 기다리자. 기다리면 우리도 할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그나저나 이쪽 지방에는 여적지 두령이 없으니 누구를 따라서 기포를 합니까? 짝귀는 답답한 얼굴이다. 기실 남도지방에도 무안의 백유인, 백유찬, 송관호, 장흥의 이방원, 이인환, 담양의 남수송, 김중화, 이경섭, 황정욱, 창평의 백합, 유형로, 장성의 기수선, 김주한, 기동도, 박진동, 보성의 문장현, 영암의 신성, 강진의 김병태, 윤시환, 해남의 김도일, 곡성의 조석하, 구례의 임춘봉, 순천의 박낙양 등 대소 두령들이 각기 기백명씩의 도인들을 포섭하고 있었다. 어찌된 일로 나주는 포덕이 이렇게 늦어지우? 대부리도 맥이 빠진 듯한 말투였다. 걱정 말거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글쎄, 형님은 밤낮 느긋하게 그러시는디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기포를 하자면 사람이 있어야지요. 기껏해야 일백도 못 되니. 문치걸은 사뭇 고달준에게 대드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암튼 빨리 오유학을 만나서 승낙을 얻고 보자. 오유학이가 끝까지 승낙을 안 해주면 형님이 두령을 하시오. 이 같은 말에 고달준은 얼굴을 험하게 일그러뜨려 문치걸을 쏘아보았다. 밤이 깊었는지 첫 닭이 회를 쳤다. 얼마 후에 전라도 일대에 동학군의 통문이 돌았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다. 양반과 부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호남 창의 대장소 백산에서. 통문을 받아둔 고달준 이하 배나무집 교도들은
다시 방에 함께 모였다. 전봉준이 대장이 되었답니다요. 김덕배가 말하자 손화중 김계남이 총사령관이 되고 김덕명, 오지영이 총참모, 최경선이 영솔장이 되었다는구먼 하고 문치걸이 말을 받았다. 대장기에는 보국 안민 4글자를 대서로 특필하였답니다. 역시 김덕배였다. 이번에도 앉아만 있을 겁니까, 형님? 문치걸이 고달준을 똑바로 쏘아보며 책은질이다. 우리도 백산으로 갑시다요. 송기화도 한마디 하였다. 처음부터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은 대불이었다. 그는 오늘 낮 오유학을 만나고 온 일이 아무래도 꺼림하여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였다. 오유학은 이쪽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연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입도를 하겠노라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 기교장께서도 장성, 장령으로 백산으로 가셨다 합니다. 기교장뿐만 아니라 장성에서 김주환, 기동도, 박진동이, 강계중이, 강서중 등 모두 백산으로 갔다 하더만요. 그러나 고달주는 말이 없다. 전라도 각지의 장령들이 도인들을 이끌고 백산으로 총집결하였는데도 그들만이 배나무집에 눌러앉아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하였다. 남도에서 백산으로 집결한 장령들로는 보성의 문장현, 이치의, 영암 신성, 신난, 최영기, 강진 김병태, 남도균, 윤시환, 장의운, 안병수, 윤세연, 홍양 유희도, 국이서, 송년호, 해남 김도일, 김춘두, 곡성 조석하, 조재영, 강일수, 김연기, 구례 임춘봉, 순천 박낙양 등이었다. 동학이 고부를 치고 다시 백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이곳 주민들도 들먹들먹 하더만요. 오랜만에 대부리가 입을 열었다. 관졸들이 한결 눈에 불을 켜겠구만. 이럴수록 조심해야 한다. 아니 형님, 우리는 죽은 듯 이러고만 있을 건가요? 짝귀는 고달준의 말꼬리를 잡아채며 불컥거리는 말투로 따지듯 물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가 어쩌자는 것이냐? 우리도 당장 백산으로 올라가야지요. 기껏 해봤자 도인들이 100명 안팎에 군장도 없이 우왕좌왕 백산으로 가서 어쩌자는 게냐? 머릿수가 됐습니까? 형님이 군장이 되려니까요. 그럴 수는 없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고달주는 불컥거리는 도인들을 달랬다. 희교장 밑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김덕배는 고달준의 달램에도 듣지 않고 툭툭 내질렀다. 얼마 전에 박초신의 하인들이 새끼내에서 부루메로 넘어가는 황토산 등성이에 점촌 대장장이 장대구를 마을 앞 미루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질을 한 일이 있었다. 떼구가 박초신의 복토를 훔치다가 붙들린 거였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보름날 밤이면 부잣집의 부엌 흙을 훔쳐내는 복토 훔치기 놀이를 하였다. 놀이라고는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다. 부잣집의 복토를 훔쳐다가
자기 집 부뚜막에 뿌리면 훔쳐내온 부잣집의 복이 모두 옮겨온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기에 보름날 밤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부잣집 복토를 훔쳐내려고 하였고, 부잣집에선 또 겹겹이 하인들을 세워 집 안팎을 지키는 것이었다. 만일 복토를 훔쳐내다가 붙들리는 날에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터였다. 떼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아름드리 미루나무 아래서는 그의 아내가 땅을 치며 오열을 하였다. 이거 보셔요. 제발 저 양반을 살려주셔요. 이렇게 빌고 있구먼요. 서른이 간 넘은 떼구의 처는 작달막한 키에 엉덩이가 널찍하고 얼굴도 곱상하였다. 그녀는 얼굴에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박초씨 하인들의 바짓가랑이를 거머 잡으며 애원을 하였다. 우리한테 사정을 해봤자 헛것이라니까. 초시 어른한테나 가보라니까. 덥석부리 하인이 툭 내질러 버린다. 박초시네가 마을 사람들한테 워낙 혹독했기 때문에 새끼네 사람들은 보름날이 되어도 초시네 복토를 훔쳐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떼구가 어쩐 일인지 목숨을 걸고 담을 뛰어넘었다가 붙들리고 만 거였다. 떼구 처는 하인들한테 애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훌쩍거리며 박초씨 집으로 쏜살같이 뛰어갔다. 마을 앞 미루나무 근처에 쫙하게 모여 떼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양을 구경하던 새끼네 사람들은 다시 떼구 철을 따라 박초씨 집 앞에 몰려들었다. 떼구 처는 앞뒤 가리지 않고 박초씨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사랑채 대돌 아래에 엎드렸다. 얼마 뒤에야 사랑채 덧문을 반쯤 열고 대돌 아래를 내다본 박초씨는 장죽을 털고 떼구의 철을 찬찬히 보았다. 초시어른, 제발 저희 집 남편 좀 살려주시어요. 떼구처는 칵 목이 맸다. 아니 이보게, 그놈이 우리 집안을 망쳐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월담을 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 무슨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요. 떼구처는 눈물이 크렁크렁한 눈으로 박초씨를 올려다보았다. 치깐 놈이 대장쟁이질이나 할 것이지 감히 우리 집 복토를 훔치다니. 박초씨는 떼구철을 꾸짖듯 빈 장죽을 버릇처럼 툭툭 치며 큰 소리로 내질렀다. 제발 초시어른. 그놈은 살려줄 수가 없네. 초시어른, 목숨만 살려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요. 초시어른. 떼구처의 볼에 촤르르 눈물이 괴어 흘렀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것은 또 뭔가? 네, 초시어른, 셋내가 이댁 비자가 되어도 좋습니다요. 내 집 비자가? 네, 이렇게 빕니다요. 제발 그의 목숨만 살려주시오. 떼구처는 박초씨의 사람 됨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라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부터 살려놓고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였다. 박초 씨는 덧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고개를 쑥 내밀고 떼구철을 더 자세하게 내려다보았다. 반반한 얼굴이며 푸실한 몸매가 마음에 드는지 양쪽 입 가장자리가 10개 벌어졌다. 내 집 비자가 되겠다고? 네, 조시열은 제발 그의 목숨만. 내 그놈 소희를 생각하면 당장 죽일 것이로되 치아비를 위하는 자네 마음씨가 갸륵하여 살려주기로 험세.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떼구천은 얼굴을 땅에 묻고 다시 흐느꼈다. 떼구는 그 길로 곧 풀려났다. 그런데 떼구가 풀려난 대신 그의 처는 그날부터 박초씨 집에서 살았다. 비자가 되었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박초씨의 첩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떼구는 혼자 점촌 그의 대장간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도 않고 망치질만 하였다. 그의 대장간에서는 꿍과닥 꿍과닥 망치질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떼군의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해주던 작은이의 말로는 깡낫 돌적이 하나 만들지 않으면서 괜히 시우쇠를 벌겋게 달아올려선 이리저리 되잡가려가며 망치질만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작은이 말로는 또 떼구는 시우쇠를 두드리면서 박초씨놈 하고 씨부렁거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작은이는 아무래도 떼구가 실성한 사람 같다고 하였다. 떼구는 그 후에 마을 앞 그가 박초신네 하인들에 의해 거꾸로 매달려 묶여있던 아름드리 미루나무에 목매어 죽고 말았다. 미루나무에 목을 매 죽은 떼구의 시체는 꼬박 사흘 동안 그대로 대롱대롱 눈을 맞고 매달려 있었다. 어쩐 일인지 마을 사람들도 떼구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야 떼구의 시신이 없어졌다. 밤에 박초신의 하인들이 영산강에 쳐 넣었다고도 하였고 박초씨의 첩이 된 그의 처가 몰래 시신을 수습하여 계산에 묻었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떼구가 죽은 뒤로는 점촌 그의 대장간에서는 꿍가닥 꿍가닥 망치질 소리가 밤낮 없이 들린다고들 하였으며 그것은 떼구의 혼이 망치질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대낮에도 점촌 대장간 앞을 지날 때에는 머리끝이 쭈뼛거렸다. 떼구가 목을 매달아 죽은 뒤 닷새 동안은 온통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밤낮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졌다. 강바람이 몰고 온 눈발이 그치지 않더니 엿새 만에야 하늘이 맑게 개면서 햇살이 꽂혀내렸다. 떼구가 죽은 지 한 달쯤 후 어느 날 아침 점촌 사람들은 너나 없이 박초씨 집 앞으로 몰려갔다. 누가 앞장을 서서 이끄는 것도 아닌데 장정들이
괭이며 쇠스랑, 낫, 삽을 들고 박초신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다. 새끼네 사람들도 몇 사람 끼어 있었다. 웅보와 염주근의 얼굴도 보였다. 그들은 독촉관 전성창한테 농토를 빼앗기고 박초시 하인들의 들볶음에 억지로 도조까지 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곡식을 빼앗기고 못 먹어 얼굴이 누렇게 뜬 그들의 표정은 햇살 속에서도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박초시 집으로 쳐들어가자! 누구인가 소리를 치자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졌다. 원안에 사무친 울부짐이었다. 손에 농기구를 든 그들은 서로 밀치며 우르르 박초시 문간 쪽으로 내달았다. 박초신의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대문을 부숴라! 다시 누구인가 소리를 치자 그들은 어디선가 도끼를 가져와서는 굳게 잠긴 대문을 쾅쾅 찍어 내렸다. 도끼로 대문을 찍는 그 소리는 마치 떼군의 대장간에서 울려나온 망치 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순식간에 대문이 박살났다. 얼추 헤아려도 100명이 넘는 장정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대문 안쪽에서 몽둥이를 들고 지켜서 있던 하인들도 수많은 장정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치자 겁에 질려 사랑채 뒤로 도망을 쳤다. 당장 박초시 놈을 잡아내라! 누구인가 걸쭉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자 우르르 사랑채로 몰려갔다. 사랑채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다시 안채로 몰려갔다. 집신발로 이방 저방 뛰어들어 직신직신 살림들을 마구 짓밟으며 박초씨를 찾았다. 안채에도 박초씨는 없었다. 별당까지 뒤져보았으나 박초씨의 처와 두 딸, 11살 난 아들과 떼구의 처, 그 밖에 몇몇 비자들만이 있었다. 집 뒤 대밭까지 뒤져보았으나 허탕을 쳤다. 그들은 박초신의 가족들에겐 손을 대지 않았다. 박초씨를 찾지 못해 모두들 심드렁해 있는데 누구인가 창고를 열고 우리가 빼앗긴 곡식들을 찾아가자!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와 함께 우르르 창고 쪽으로 몰려갔다. 창고를 열어젖힌 사람들은 저마다 곡식 가마니를 드러내 어깨에 걸머지고 나갔다. 그들은 마치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곡식 가마니들을 집으로 날랐다. 아무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들은 박초신의 곡식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은 없었고 다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마음들이었다. 박초신의 식구들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창고를 열고 곡식 가마니들을 다 드러내간 점촌 사람들은 그래도 겹겹이 쌓인 원한과 울분이 풀리지 않았다. 박초시 영감을 찾아야 해!
그 영감태기가 살아있는 한은 단 하루도 두 발 쭉 펴고 못 잘 거야. 점촌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판사판 단단히 마음들을 공그린 뒤라서인 듯 싶었다. 그들은 다시 박초신의 앞마당에 모여서 박초씨를 찾아내야 한다고들 어울렸다. 허나 도망을 친 박초씨가 나타날 리가 없었다. 박조씨가 강을 건너갔다는구먼. 얼마 후에 누구인가 허위단심 뛰어들어오며 큰 소리로 알려주었다. 어느 사이에 강을 건너? 사공이 분명 박초씨를 태워서 건넸다는구만. 필시 사또한테 구원을 청하러 간 게로구만. 그 소리들을 들은 점촌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흘렀다. 어느 때 나졸들이 들이닥칠지를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강을 건넙시다. 누구인가 대꾸챙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그럽시다. 우리도 강을 건넙시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강을 건너서 어쩌자는 거요? 강을 건너가서 관하로 쳐들어갑시다.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야 할 거 아니오. 곡식만 찾고 그만둬야겠소. 오늘은 사또를 만나서 단판을 지읍시다. 역시 대꾸챙이 목소리였다. 그럽시다. 관하로 쳐들어갑시다. 그 소리와 함께 점촌 사람들은 우르르 박초씨 집에서 나갔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잠자코 있던 염주근이가 목이 터지게 외쳐보며 웅보를 찾았다. 웅보와 상의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허나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점촌 사람들의 흥분된 얼굴들을 말없이 지켜보고 서 있었는데 찾을 길이 없었다. 염주근은 혼자 박초신의 앞마당에 우두커니 남아있다가 어슬렁 어슬렁 걸어 나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을 사람들이 관하로 쳐들어가는 것은 막고 싶었다. 관하로 쳐들어가서 사또를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려니와 10중 8구는 또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히고 말 것이 분명한 일이 아닌가. 염주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흥분해서 떠들어대는 점촌 사람들의 꽁무니를 따랐다. 선창거리에 가까이 왔을 때 웅보를 만났다. 아니, 어디를 갔었길래 코빼기도 볼 수 없었어? 염주근이가 신경질적으로 내쏘자 급히 갔다 올 때가 있어서. 하고 웅보는 느긋한 얼굴로 대답했다. 갔다 올 때라니. 나룻배를 모두 강 건너로 보냈어. 나룻배들을?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너무들 흥분한 것 같아서 강을 건너갔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잘했다. 내가 말려도 듣지 않더구먼. 점촌 사람들이 소리치며 선창 나루터에 몰려갔으나 타고 건너갈 나룻배가 한 척도 없었다. 강을 건너갔다가 곧 돌아오겠거니 하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룻배가 오지 않았다. 막막한 일이었다.
나룻배가 없어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더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선창에 모인 점촌과 새끼네 사람들은 강을 건너가지 못한 분풀이로 순포막으로 몰려가서는 직신 순포막을 박살내버리고 말았다. 겁에 질린 순포막 나졸들도 모두 도망을 친 뒤였다. 박초신의 집을 직신거리고 다시 선창거리 순포막을 박살내자 이 소문을 들은 구진포의 배나무집 장정들은 농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 나주 관하로 쳐들어가자고 하였다. 형님, 때가 왔습니다요. 지금이 우리가 일어날 때가 아닙니까? 성미 급한 문치걸은 고달준을 졸라댔다. 하나 고달준은 더 기다려야 한데도 그러는구나. 맨주먹으로 쳐들어가서 어쩌자는 것이냐. 자칫했다가는 애잔한 농민들 목숨만 아껴. 오유아께서도 이젠 반승낙을 하셨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고 말렸다. 하지만 형님,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짝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말투로 불컥거렸다. 백산 싸움으로 부안을 평정하고 다시 황토연에서 관군을 함몰시켰는데 우리는 이러고만 있어요. 역시 문치걸이었다. 조정에선 청주 병사 홍계운을 양호초토사에 임명해갖고 동학군을 치라고 명했다 합니다. 김덕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달준을 바라보았다. 그 홍계운이라는 작자가 병정 1,000명을 이끌고 내려와서는 전주성에 입성한 지가 벌써 대여세 전이라는디. 잠자코 있던 대부리도 한마디 하였다. 1,000명의 경병은 모두 신식 양총을 가졌다는 소문도 들었겠구나. 경군이 전주성에 입성한 뒤로는 동학군은 홍덕, 무정을 거쳐서 영광까지 내려왔다는데요. 경군에 쫓겨 내려온 것이 아닐까? 무장을 떠나 영광으로 갈 때 무장 읍촌 백성들은 대반이나 동학군 뒤를 따라 나섰다 합니다. 영광에서 다시 어디로 갈까? 나주로 왔으면 좋겠구먼. 그들은 문치걸의 말대로 정말 동학군이 나주까지 와주었으면 싶었다. 그나저나 경군의 기세에 쫓겨 남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어쩔 거요. 대부리는 마음이 달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형님, 누가 영광에 좀 댕겨왔으면 싶구먼요. 하고 고달준에게 말했다. 고달준이 아무 말 없자 대부리는 다시 앞으로 동학이 어디서 경군과 일전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남으로 쫓겨 내려갈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도 아니겠어요. 하고 따지듯 물었다. 그렇구나. 대부리 말이 옳다. 누가 영광에 좀 핑 댕겨와야겠다. 고달준은 김덕배를 보며 말했다. 제가 댕겨오죠. 김덕배였다. 그래라, 발이 빠른 덕배 내가 댕겨오너라. 지금 곧 갔다 올게요. 김덕배는 노자를 받아 고이춤 주머니에 넣은 다음 미투리 한 켤레만을 허리춤에 꿰어차고 길을 떠났다. 우리도 행동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려.